여러분 반갑습니다. 어느 한 나라가 진짜 이 경제적으로 선진국이 되거나 후진국에서 산업국으로 오르려면 여러 가지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이 산업사회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그러한 것이 바로 이 쇠붙입니다. 쇠. 여러분들이 타고 다니시는 자동차라든지 집에 있는 가전제품이라든지 어디에 이 철이 안 들어가 있는 데가 없죠. 여러분이 지금 앉아 계시는 의자에 헝겊 부분을 뺀 나머지 골격을 보면 전부 쇠붙이로 돼 있죠. 배를 만들려고 해도 쇠가 필요하고, 비행기를 만들려고 해도 쇠가 필요하고, 시계를 만들려고 해도 쇠가 필요한 상황. 이 쇠붙이를 만들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은 제철 공장이 있어야 돼요. 그 제철 공장을 우리나라에 만들기 위한 노력이 언제서부터 시작이 됐느냐. 오늘은 바로 그 부분에 관한 그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미국에 망명 생활을 하시면서 국제법 공부, 국제 정치 경제학을 공부하셨다고 하는데, 그냥 정치나 이런 것만 공부하신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이 산업도 아주 굉장히 깊은 곳까지 공부를 하셨다는 사실이 근래 와서 조금씩 밝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 건국전쟁이 이제 100만 넘었다고 하는데 겨우 건국전쟁을 통해서 그냥 이승만 대통령이 참 외교를 잘하셔서 나라를 세우셨구나 이런 거는 이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데, 산업이나 경제나 제철 이런 거에 대해서는 글쎄 이승만 대통령이 뭘 했나, 박정희 대통령이 다 한 거 아니야, 이렇게들 이해하고 계시죠? 지나가는 사람에게 제철 산업 누가 일으켰습니까? 그러면 박정희가 포항제철서부터 시작했지 이렇게 답하실 거예요. 근데 역사를 들여다보면 그렇지가 않아요. 이승만 대통령이 내각에다가 철강 공장을 지어라라고 철강 그 특별 지시를 내린 것이 1953년 4월 4일입니다. 휴전협정이 1953년 7월 27일 날 맺어졌어요. 아직 지금 휴전협정이 체결이 안 돼서 지금 전방에서는 한참 포를 쏘고 전쟁을 하고 있는 그 와중인 4월 4일 날 갑자기 철강 공장을 져라 이렇게 명령을 내린 겁니다. 정확한 워딩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쟁이 끝나면 하루빨리 부흥사업을 펼쳐야 할 것이니 그 기초가 되는 철강산업 진흥책을 마련하라. 특히 주택건설을 위한 함석, 철판 등의 공급을 담당할 제강사업 건설 계획을 우선적으로 강력히 추진하라. 지금 아직 전쟁이 안 끝난 상황에서 이런 명령을 내렸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게 참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은 바둑의 수로 보면 한 20수 내지 30수, 50수 앞을 내다보고 이제 전쟁 좀 있으면 끝날 거니까 그 다음에 우리는 뭘 해야 되는데 뭘 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철강 공장을 짓는 것이다. 이렇게 미래를 내다보신 것이죠. 우리나라에 일본 사람들이 통치를 할 때 제철소를 몇 개를 져놨어요. 1917년에 황해도 송림면에다가 미쓰비시 제철이 제철소를 세운 것이 겸이포 제철소라는 것입니다. 1930년대에는 이런저런 일본 제철이라든지 일본 제철 청진 제철소라든지 그 다음에 일본 고주파중공업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여기저기다가 이제 제철소를 졌는데, 이 제철소는 그 방식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
고로라고 그래서 아주 대형으로 만드는 그 코크스탄을 떼가지고 고열을 내서 저 쇳물을 만드는 것을 이 고로 제철소라고 그러고, 또 전기를 가지고 이제 이 철강제를 녹여서 만들 것을 이제 전기로 제철소라고 하고, 또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불행하게도 거의 모든 제철소들을 일본 사람들은 현재 북한 지역에다가 전화버렸어요. 38선 이남 지역에 있는 제철소는 바로 여러분들이 계시는 요 인천에 있는, 지금 저 그 송도 부근에 있죠. 인천제철, 현대제철 인천제철소. 그게 옛날에는 대한중공업이었고, 그 이전에는 일본 시절에는 일본 그 이연 콘체른이라고 회사가 만든 조선 이연 인천 공장이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쇳물을 만들어 가지고 그 쇳물로 뭐 잠수함도 만들고 군함도 만드는 그 철로 그 납품을 했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강원도 양양의 삼화제철소라고 하는, 요거는 이제 무연탄을 이용한 제철소입니다. 요 두 개가 유일했어요. 그래서 정부에서 대통령이 이제 철강 공장을 지어라고 특명을 내렸는데, 이 양양에 있는 이 제철소보다 요 인천에 있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겠다 그래가지고 여기를 대한중공업공사라고 하는 국영기업으로 만들어가지고 여기에다가 저 소규모 그 제철소를 이제 평로라고 하는데, 평로 제철소를 만들어가지고 쇳물을 생산해서 그걸로 철강제를 만들자, 이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5만 톤 정도 규모의 쇳물을 생산해가지고 그걸로 이제 각종 뭐 철근도 만들고 함석도 만들고 하는 그런 공장을 짓자. 그런데 그 당시에 우리 정부의 총 예산의 거의 60% 정도를 미국이 원조를 제공하고 있을 때입니다. 원래 한 나라가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려면 국민들이 세금을 내서 그 세금을 낸 돈을 가지고 1년 예산을 편성을 하는 게 정상적인 나라인데, 그 당시에 우리 국민들이 너무나 가난해서 1년치 정부 예산에 필요한 총 자금의 40% 정도도 그 세금이 안 거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자라는 부분을 미국이 원조로 이제 제공을 해서 미국 원조가 60%, 국민 세금이 40% 이렇게 해서 간신히 운영을 하고 있으니, 미국이 돈을 주면서 이 돈은 뭐 어디다 써야 돼, 이 돈은 뭐 어디다 쓰면 안 돼, 일일이 간섭을 하는 거예요. 이 간섭을 하는 거는 이제 제가 다음 주에 자세히 말씀을 드릴 겁니다. 어느 정도로 심각하게 간섭을 했는지. 뭐 공장, 뭐 철강 공장을 짓고 뭐 시멘트 공장을 짓고 이런 거는 미국 원조 자금을 한 푼도 못 쓰게 한 거예요. 아니, 지금 우리 당장 철강 공장을 져야 되겠는데 미국 원조 당국이 미국 원조 자금으로는 철강 공장 절대 한 푼도 못 써,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보고를 받더니, 정말 이 미국 사람들 정말 이 허대는 크지만 참 째째한 인간들이구나. 야, 그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자체 보유물로 줘라. 그래가지고 자체 보유물로 520만 달러라고 하는 거금을 들여가지고 국제 입찰에 붙였어요. 미국이 안 도와주면 우리 공장 못 질 것 같지? 그 당시에 철강을 미국보다 더 잘 만드는 나라가 어디였느냐? 독일이었습니다. 독일. 나치 독일이 막 그 우수한 철을 가지고 막 대포도 만들고 잠수함도 만들고 비행기도 만들고 군함 만들어가지고 연합군을 얼마나 괴롭혔습니까? 그 세계 최고 수준의 이 제철 산업 실력을 가지고 있는 독일이 자기네들도 뭔가 해외에서 수주를 받아가지고 돈을 벌어야지 자기네들도 이제 먹고 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이 안 도와주면 국제 입찰에 붙여라. 아마 국제 입찰을 하면은 서독하고 연결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본 거죠. 그래가지고 물어 보니까 그 당시에 독일은 2차 세계대전 때 이게 전범국가이기 때문에
군대가 없어요. 군대가 다 해산시켜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병원을 의사하고 간호사들을 보내가지고 부산에다가 그 서독 적십자병원 의료진을 한 80명을 보냈습니다. 그때 그 적십자병원의 그 제일 책임자, 그 사람이 후보 박사인데, 그 후보 박사에게 우리가 지금 철강 공장을 짓고자 하는데 당신이 서독 정부에 얘기해서 서독이 좀 적극적으로 좀 참여하게 좀 그 메시지를 전해달라. 그래가지고 이 후보 박사가 독일 정부에다가 보고를 하니까 독일 정부에서 그러면 한국하고 뭔가 연관이 있는 사람을 한번 내세우자. 그리고 찾던 중에 바로 요 아이젠버그라는 사람을 찾아냈습니다. 아이젠버그라는 사람은 그 당시에 오스트리아 국적을 가지고 있었어요. 프란체스카 여사가 어디 출신이죠? 오스트리아 출신입니다. 이 사람은 아이젠버그는 오스트리아 출신의 유대인이에요. 그래서 유대인 박해를 피해가지고 상해로 와서 상해에 유대인들이 모여 살고 있는 그 유대인 촌이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있다가 유교 전쟁이 나니까 도쿄로 와가지고 도쿄에서 유엔군에게 필요한 물자를 납품하는 일을 하고 있었는데 독일 정부가 이 사람이 오스트리아 국적이니까 프란체스카 여사하고 뭔가 좀 통하는 게 있구나 싶어서 이 사람을 서독 정부의 대리인으로 내세워서 한국하고 협상을 해가지고 대한중공업공사 평로 공장을 서독이 나갔어요. 자, 여러분, 박정희 대통령이 나중에 제일 먼저 어디 가서 돈을 빌려오죠? 독일에 가서 빌려오잖아요. 한국 간호사하고 광부 어디로 진출했습니까? 독일로 가죠? 그 왜 그랬을까요? 이미 이승만 대통령 시절에 이 대한중공업공사의 평로공장과 아변공장을 독일하고 합작을 해서 독일이 져줬기 때문에 이때서부터 독일과 한국은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갖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게 박정희 정부 시절에 광부 간호사의 독일 파견, 그리고 독일 정부의 서독 차관 제공, 이런 쪽으로 연결이 된 거고, 그 모든 뒤에 배후에 누가 있었느냐? 이 아이젠버그라는 사람이 존재하고 있었어요. 지금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은 프란체스카 여사도 유태인이 아니냐, 이름이라든지 이런 걸로 봐가지고는 유태인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 프란체스카라는 이 성이 그 독일 동유럽 지역에 많이 있는 이 아슈케나지 유태인 성이다라고 뭐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자세히 연구를 더 해봐야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승만 대통령 시절에 아이젠버그하고 사이에 독일과의 이 네트워크가 있어서 박정희 대통령이 산업화할 때 결정적인 도움을 받게 되죠. 이 아이젠버그라는 사람은 그 이후에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한국의 산업화에 필요한 자금이 필요할 때마다 이 유태인 금융 자본들을 한국에다 연결시켜주는 그런 통로 역할을 해서 한국도 산업화를 하는데 큰 도움을 받았고 아이젠버그도 돈을 많이 벌었어요. 심지어 여러분 베트남이 패망했을 때 우리 그 교민들을 마지막까지 보호하다가 베트콩 월맹군에게 체포돼가지고 감옥살이했던 이대용 공사 아시죠? 이대용 공사가 5년 정도 그 월맹군에게 체포돼서 감옥에 수감이 돼 있었어요. 박정희 대통령이 특명을 내려가지고 무슨 수를 써서라도 국가를 위해서 저렇게 희생당한 사람은 우리가 구출해 와야 된다. 이대용 공사를 구출해 와라 라고 특명을 내렸을 때 이대용 공사를 구출해 오는데 결정적으로 앞장선 사람이 누구냐? 바로 아이젠버그였습니다. 그래서 한국사 진행 과정에서 이 아이젠버그라는 사람을 빼놓으면 한국 산업사가 잘 얘기가 안 될 정도예요.
특히 그 경북 월성 원자력 월성 원자력 발전소에 설치되어 있는 원자로는 다른 데 설치되어 있는 것과 달리 캐나다의 그 중수로형 원자로라고 합니다. 이 중수로형 원자로를 한국으로 도입을 할 때 한국이 돈이 없었어요. 그때 아이젠버그가 이 유태 금융자본들에게 SOS를 쳐가지고 한국이 그 캐나다 캔두형 원자로라고 하는 중수로 원자로를 한국에 도입을 하는데 아이젠버그가 또 결정적으로 도움을 줍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왜 캐나다에 중수로를 설치를 했을까요? 원자폭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막 연결이 돼요. 어쨌든 아이젠버그라는 사람이 한국과 인연을 맺은 것은 바로 이승만 대통령의 이 대한중공업공사 건설을 위한 특명 때문에 일어났었고, 이렇게 해서 이제 대한중공업공사가 시작이 돼요. 그래서 평로공장을 만든 다음에 쇳물을 만들면 여기서 만들어진 쇳물을 가지고 이제 여기 보시면 이렇게 막 큰 막대기 같은 거 이런 걸 만들어 가지고 이거를 얇게 피면은 철판이 되고, 이걸 둥글게 말면 철근이 되고, 이런 걸 이제 그 압연 과정이라고 그래요. 압연 공장도 져가지고 이때서부터 우리나라가 철강제를 생산하기 시작을 해가지고 요 2단계의 그 압연 공장 건설 공사도 서독이 나갑니다. 그래서 우리 이 산업사를 공부하다 보면 이승만 대통령하고 연결이 안 돼 있는 게 없어요. 참 흥미진진한데 우리 배은망덕한 우리 한국 국민들이 그런 걸 다 모르고 그냥 독재자로만 알고 있는 이런 상황이 돼버린 것이죠. 어쨌든 이때 등장한 아이젠버그가 우리 경제개발계에도 결정적인 도움이 되고, 서독과의 이런 차관 이런 데도 다 그 개입이 돼 있었고, 이대용 공사의 석방 이런 거에도 아주 깊이 개입을 하고, 그러니까 공산권하고도요, 이 사업을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은 공산권이고 시장권이고 이런 거 잘 개의치 않습니다. 그래서 이 이대용 공사가 한국으로 오는 이 과정에 아이젠버그가 자기 개인용 비행기까지를 보내서 이대용 공사를 베트남으로부터 실어오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승만 대통령 시절에 이 인천에 있는 대한중공업공사에서 쇳물도 만들고 압연도 해가지고 1959년부터 한국은 본격적인 철강제를 생산하는 그런 나라가 됐어요. 그래서 한국이 1959년서부터 이 철강 제품을 수출하는 나라가 됐다는 사실을 왜 우리는 모릅니까? 이게 사실인데. 이승만 대통령 시절에 철강 제품 생산해가지고 수출을 했었다, 이런 거 여러분들 들어보셨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좀 이런 것들은 좀 진지하게 우리가 공부를 할 필요가 있어요. 자, 이 과정에서 이제 이 근대식 그 제철을 위해서는 많은 이 엔지니어, 전문가, 기술자가 필요한데, 그 당시 우리나라에 이 철강 기술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또 이제 없는 살림에 국비 유학생을 뽑아가지고 서독으로 철강 유학생을 유학을 보내요. 그 철강 유학생 중에 한 분이 바로 요 김재관 박사라는 분인데, 이 김재관 박사가 이승만 정부 시절에 독일 아헨 공대에 가서 철강을 공부를 하고, 그리고 한국으로 와서 박정희 정부 시절에 중화학공업 초대 차관보를 해서 우리나라의 철강, 자동차 산업을 세계적인 산업으로 일으키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신 분이 김재관 박사예요. 이분이 공직에서 은퇴하신 다음에 또 인천대학에서 강의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분 그 인터뷰를 하고 공부를 하라고 또 인천 자주 왔었습니다. 네. 이분에게 이제 들은 얘기예요. 그때 이제 이 김재관 박사가 철강 유학생으로 선발이 돼서, 뭐 철강 유학생 아무나 보낸 게 아니라 막 몇백 대 1의 이 경쟁을 뚫고 이제 선발이 되면, 그럼 몇 월 며칠 날 경무대로 와라. 그래서 가니까 철강 유학생들에게 유학 증서를 나눠주면서, 그리고 유학비를 직접 손수 주시면서 어깨를 이렇게 어루만져 주면서 이런 얘기를 하셨대요. 우리가 참다운 독립국가가 되려면, 정치적으로 독립은 뭐 당연한 거지만 제철 공장이 있어야 진짜 독립국가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가서 공부를 해가지고 여러분들 손으로 이걸 해야 된다. 그러니 한시도 한눈 팔지 말고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와라. 아니, 대통령이 직접 장학증서와 장학금을 주고 너희 어깨에 대한민국의 독립이 달려있다. 그런데 어디 가서 함부로 뭐 술 먹고 맥주 마시고 놀겠어요. 그래가지고 아주 정신 번쩍 차리고 공부를 했대요. 이렇게 이승만 정부 시절에 유학을 보낸 이 철강 유학생들이 해외 나가서 최신 철강 기술을 배우고 귀국을 해서 박정희 정부 시절에 포항제철 건설에 참여한 거예요. 그래서 포항제철이 그냥 세계적인 공장이 된 겁니다. 그 당시에 다른 나라 전문가들이 이 포항제철을 짓겠다 그러니까 막 이렇게 져라 저렇게 져라 그래가지고 막 자기네들이 막 그 설계도 막 이런 것까지 막 주고 그랬는데 다 검토해 보니까 아니더라는 거예요. 왜냐면요, 이런 그 중화학공업 이 공장은 이 워낙 그 시설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한번 시설을 만들어 놓으면 이걸 함부로 바꾸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유럽이나 이 다른 나라들이 자기네들이 옛날에 설비해 놓은 거 이게 이제 효율이 떨어지고 그러니까 이거를 어디다가 좀 폐기 처분하든지 아니면 속여가지고 팔아먹어야 되는데, 한국에서 철강한다 그러니까 야, 이런 게 최신이야, 설마 얘네들이 이런 거 알겠어 해가지고 그냥 대충 해가지고 이렇게 해야 돼 하고 주면 아무것도 모르는 나라에서는 덥석 외국에서 해주는 거니까 이게 최고인가 보다 하고 덥석 받아가지고 하는데 나중에 다 저렇고 보면은 옛날 방식이에요. 이렇게 해서 망한 나라가 한둘이 아니에요. 근데 이미 한국에서는 최고의 엘리트들을 뽑아가지고 서독에다가 유학을 보내서 전 세계 철강 산업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훤히 깨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른 나라들이 제안한 방식을 보니까 이거 자기네 그 폐기 처분하는 장비 팔아먹기 위해서 만든 거라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다 폐기 처분하고 우리 기술자들이, 이승만 정부의 철강 장학 유학생들이 우리 손으로 최첨단 공장을 우리가 설계해서 포항제철의 103만 톤짜리 제철소를 우리가 설계한 대로 진 게 바로 포스코의 성공의 결정적인 요인이다. 다시 말씀드리면 박정희 대통령의 성공은 이승만 대통령 시절에 이러한 노력들이 분야별로 다 되어 있었기에 가능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제 겸허하게 역사적 사실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자, 이승만 대통령의 특명에 의해서 외국 자본을 한 푼도 안 들이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체 보유물로 우리 자본으로 철강 공장을 진 것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독립을 한 후진국 개발도상국 중에서 최초의 중공업 프로젝트였습니다. 여러분, 오늘과 같은 우리 이 대한민국의 위상이 그냥 저절로 만들어진 건 아니에요. 다 이 선각자들의 이 해안으로 아직 전방에서 전쟁이 끝나지도 않은 상황에 철강 공장을 지라고 이렇게 방향을 정해준 그러한 아주 선각자적인 지도자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이죠. 그래서
어느 나라고 정말 이 발전 과정에서의 지도자는 정말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철강 공장을 지으라고 하는 이 특명은 대한민국의 앞으로의 방향은 농업화가 아니라 공업화야. 그러니까 다른 말 말고 우리는 공업화의 길로 가야 돼라고 하는 선언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한중공업공사가 이제 잘 돌아가려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양양에 있는 삼화제철소에 눈을 돌리지 않을 수 없게 됐어요. 왜냐하면 대한중공업공사 막 이 아병공장이 너무나 잘 돌아가고 막 한국에서 철강제 수요가 폭발하다 보니까 대한중공업공사 가지고는 도저히 이제 수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그 져놓고 간 이 삼화제철소, 이거는 이제 무연탄 제철소인데 이 그 용광로에서 이 쇳물을 녹일 때는 이 코크스탄을 써가지고 고열을 내서 이 쇳물을 녹이는데, 이거는 이제 무연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기술적으로 문제점, 어려움이 많았어요. 그래서 일본 사람도 이걸 져놓고 1년 정도 막 그 하다가 일본이 항복하는 바람에 이거 져놓은 사람들은 그 돈만 주라고 들여놓고 시설 다 놓고 몸만 빠져나갔죠. 그래가지고 이걸 이제 가지고 어떻게 할까 막 해서 이제 서독 대마그사하고 다시 또 뭐 이렇게 한번 해보자 저렇게 한번 해보자 해서 이걸 가지고 뭐 한 21만 돈짜리는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랬는데, 뭐 하다 보니까 아이고 이거 돌리려면은 전기가 필요한데 그 당시 우리나라에 전기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제철소를 돌리려면은 발전소를 또 하나 져야 된대요. 그리고 돈이 없으니까 이게 이제 그 정상화가 못 됐어요. 그래서 5.16이 났습니다. 그래가지고 5.16이 난 후에 또 이 삼화제철소를 하기 위해서 이승만 정부 시절에 하려고 했던 그 계획을 다시 꺼내가지고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해보자. 그래가지고 삼화제철 사장이 그 당시 이동준 사장인데, 이동준 사장이 또 서독으로 가요. 그 당시에 하여간 대한민국의 이 산업화 초기에 서독하고의 관계가 대단히 밀접하고 이미 몇몇 기업이 서독의 이 정부로부터 차관을 얻어가지고 공장을 짓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해요. 그 서독하고의 관계를 만들어낸 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아이젠버그라는 사람이 대한중공업공사를 만들면서 이루어진 그 네트워크이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삼화제철을 그 21만 톤짜리 제철소로 이제 본격화하기 위해서 또 많은 노력을 해요. 뭐 그래가지고 이런 노력 저런 노력 뭐 근데 잘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 정도로 철강 공장이 사실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박정희 정부가 철강 공장을 짓기 위해서 여러 차례 시도를 하고 여러 차례 실패를 하는데, 여러 차례 시도한 모든 철강 공장 추진안은 전부 이승만 정부 시절에 만든 거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승만 정부 시절에 이승만 대통령은 어쨌든 우리가 산업화 근대화된 그야말로 제대로 된 나라를 만들려면은 제철 공장이 있어야 되고, 그 제철 공장이 있어야만 우리가 제대로 된 산업 국가로 발전할 수 있으니까 이거부터 하자라고 그 포석을 놓은 것들이 박정희 정부에서 이제 꽃을 피우려고 하는 그 관계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이승만 정부 때 만든 안을 가지고 그때 이제 그 군사정부에서 이 기업인들을 부정축제자로 다 잡아넣습니다. 여기 나오는 남궁련, 이정림, 이양구, 설경동 이런 분들이, 설경동 씨는 그 대한전선이라고 이름 들어보셨죠? 예, 그 대한전선을 만드신 분이고, 이양구 씨는 초코파이 아시죠? 오리온. 이분은 저 시멘트, 동양시멘트를 하시던 분이고, 이정림 씨는 저 문경에 있는 그 대한양회 시멘트를 하시는 분이고, 이런 분들이 너희들이 그동안에 세금도 잘 안 내고 정경유착하고 부정축제도 하고 그랬으니까 너희들이 번 돈 말이야 국가를 위해서 써. 그래가지고
너희들이 저 제철 공장만 지어.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막 하기 위해서 이제 서독하고도 막 접촉을 하고 막 이렇게 서독하고 하니까, 야, 이러다가 진짜 쟤네들이 서독하고 짝짝꿍이 돼서 철강공장 지면 어떡하냐. 그래서 미국도 슬그머니 우리도 도와줄게 하고 대표단을 보낸 게 누구냐. 이승만 대통령을 아주 아버지처럼 끔찍하게 모셨던 벤플리트 장군이 그 당시에는 이제 군에서 제대를 해가지고 민간인이 됐어요. 그래서 벤플리트 장군이 대한투자단이라는 걸 구성해가지고 미국도 철강공장 져줄게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한국의 상황에서 철강공장 짓는 게 사실 말처럼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가지고 박정희 대통령이 1963년도에 도저히 우리 철강공장은 시기상조다. 1963년에 포기를 해요. 그랬다가 제2차 경제개발이 시작이 되던 그 무렵에 이제 다시 시작을 하는데, 이 철강 공장이 왜 그렇게 어렵냐면, 우선 첫째로 여러분 뭐 포항제철이나 이런 데 가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그 용광로 하나 만드는데 몇 천만 불이 들어가고요. 그 당시에 우리나라는 그 포항제철을 막 질 때 보면은 기술들이 좀 모자라가지고 막 정말 많은 어려움을 겪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 사람들이 한국이 이제 돈이 없어가지고 나중에 이제 이 일본하고 수교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얻어온 경협 자금을 가지고 이제 포항제철을 짓는데, 그때 일본 사람들이 한국의 철강 공장을 짓기 위해서 박정희 대통령을 노력을 한다 하는 얘기를 듣고, 우리가 30년, 6년 동안 정말 미우나 고우나 한국을 식민 통치를 하고 그 과정에서 많은 한국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한 것도 사실이다. 저 나라가 정말 뭔가 밥이라도 먹이기 위해서 제철 공장을 짓는다고 하니 이 기회에 우리가 제대로 된 제철 공장을 짓도록 우리가 전폭적으로 지원을 하자. 그래가지고 엄청난 기술을 한국에다가 제공을 해요. 그때 이제 신일본 제철에서 기술 고문을 한 사람을 파견하는데, 이 기술 고문이 일본에서 야, 여기까지만 기술을 줘. 그 이상을 주면은 쟤네들이 우리를 추월할 수도 있어.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줘. 그랬는데 그 부분을 뛰어넘어 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기술을 한국에다 제공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날 지금 저 포항에 있는 포스코 홍보관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제가 홍보관 작년 겨울에도 가봤는데 제가 가보고 참 실망을 했어요. 아니 가보니까 박태준 회장 이런 사람들은 많이 있는데 박정희 대통령은 없어요. 그 다음에 일본 사람들이 그렇게 자금도 내주고 기술도 내주고 이런 것까지 다 제공한 거에 대해서 한마디의 언급도 없어요. 야, 좀 이래도 되나? 그 사람들이 포스코 질 때 한국에 돈이 없으니까 경협자금도 대줬고, 그래서 일본에서 경협자금이 무상 3억 불, 무상이라는 거는 그냥 일본 정부가 한국에다 그냥 준 겁니다. 그냥 준 게 3억 불. 유상이라는 거는 이제 이자가 있는, 우리가 갚아야 되는 돈이에요. 나중에 갚을 때 이제 금리를 붙여서 이자까지 쳐서 갚아야 될 돈이 2억 불 플러스 알파. 이거는 경우에 따라서 차관을 더 늘려준다. 그래가지고 이걸 이제 8억 불이 됐는데, 그 중에 8억 불 중에 우리가 무상으로 받아온 무상자금 3억 불 중에 51%를 포항제철 짓는 데 썼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아주 일본 자금이 우리 포항제철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겁니다. 그리고
설계는 우리 한국 이승만 대통령 시절에 이 철강 유학생들이 설계를 했습니다만은 설계 이외에 얼마나 많은 분야의 기술이 필요했겠습니까? 그 엄청난 기술을 일본이 다 제공을 해줬어요. 이게 숨길 수 없는 역사적 사실입니다. 아니 우리가 그때 우리 어렵던 시절에 일본이 우리가 자금도 대주고 이렇게 정말 귀중한 기술도 제공해주고 또 이 철강을 만들 때 기술만 필요한 게 아니고요, 이 경험과 이 노하우 이런 것도 엄청나게 또 필요해요. 그 모든 거 다 일본이 우리한테 제공해 줬습니다. 심지어 제철소에 이 포스코에 가면은 제철 공장에 나무들이 많이 심어져 있어요. 제철소가 이제 막 좀 환경이 좀 열악하고 그러니까 녹화를 위해서 나무도 심고 바닥에 무슨 색깔로 페인트까지 칠했어요. 무슨 색으로 페인트 칠하는 거, 나무 심는 것까지 다 일본하고 똑같이 가르쳐 줬어요. 그런 이야기가 포스코 홍보관에 한 줄도 없습니다. 그것만 읽어보면 정말 위대한 한국인들이 그냥 하늘의 점지를 받아서 우리가 이런 훌륭한 공장을 진 것처럼 돼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이게. 아니 일본 사람들이 도와준 거 거기다가 정말 일본 사람들이 그때 우리 어렵던 시절에 이렇게 도와줘서 고맙다 이렇게 한마디를 해주면 일본 사람들이 얼마나 고마워하겠습니까? 정말 제가 아는 일본의 한국을 정말 일본보다 더 사랑하는 그런 많은 분들이 정말 이런 얘기를 하세요. 한국은 배은망덕한 국민이 되지 마라. 그런 얘기까지 우리가 지금 듣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승만 대통령의 그 노력으로 이런 철강 공장들이 막 진행이 되는 와중에 박정희 대통령이 뭘 해보려고 하는데 도저히 우리 힘으로는 안 되고 그러다가 1963년에 종합제철소 계획을 세웠다가 또 뒤로 미루고 그래서 이제 제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때 이번에야말로 정말 확실하게 제철소를 짓겠다 그래가지고 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핵심 사업이 종합제철소입니다. 또 기술도 없고 돈도 없고 그러니까 5개 나라로 구성된 제철 차관단이라는 걸 구성해서 이 제철 차관단으로부터 돈도 빌리고 기술도 제공받아가지고 짓자. 그래서 이번에는 포항제철 주식회사라는 것을 1968년 4월 1일 날 출범을 시키고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철강 좀 해봤다고 하는 박태준 씨를 사장으로 해서 시작을 해요. 바로 이 키사라고 하는 이 국제 제철 차관단이 한국에는 약 67만 톤 정도의 이 쇳물을 만드는 제철 공장을 짓는 게 좋겠다라고 해서 안을 보내왔는데 그 안을 쫙 분석을 해본 바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승만 정부의 철강 유학생인 김재건 박사가 이 국제 제철 차관단이 한국 정부에서 제공한 이 안을 쫙 검토한 결과 이거 완전히 낡은 방식이다 이런 게 밝혀졌어요. 첫째, 우리 포스코 공장을 가보시면 아시지만 여기다 이제 쇳물을 만드는 이 용광로 공장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이제 아병 공장 여기다가 해가지고 쫙 막 연이어서 이 공장들이 들어섭니다. 그래서 막 들어서다가 더 이상 들어설 자리가 없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광양에다가 또 제철소를 또 졌죠. 대한민국의 이 산업 발전의 역사는 철강 산업 발전의 역사하고 똑같습니다. 포항제철이 처음에는 요만한 103만 톤짜리 시작해서 정신없이 이 공장이 늘어나는데 늘어날 때마다 포항제철은 아주 최신식으로 설계를 해서 이 공장을 지면서 이 공장은 열심히 가동을 해요.
그런데 이 국제제철단이 만들어 놓은 이 안을 보면 여기서 이 공장을 확장을 할 때 이 공장은 쉬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게 얼마나 큰 손해입니까? 그래서 공장 확장이 불가능하고 대부분이 구식 설비 위주로 돼 있더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에게 각하 이 국제제철 차관단 이 안으로 하면 우리는 완전히 구식밖에 안 됩니다. 야, 그러냐? 그럼 어떻게 하면 좋으냐? 우리가 합시다, 우리가.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종합제철소 같은 이 건설을 외국 기관에 일임하는 것은 옳지 않다. 한국 전문가들이 자체적으로 설계해서 건설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다시 시작하자. 명령을 내려가지고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철강 유학을 다녀온 김재관 박사를 비롯해서 이승만 대통령의 철강 유학생들이 여기에 대거 참여를 합니다. 바로 이 김재관 박사를 비롯한 이승만 박사의 키즈들이 만든 안이 종합제철소 건설 계획 아니고, 이 안을 검토한 일본 정부가 이 정도면 한국도 충분히 공장을 질 수 있겠다, 도와주자, 이렇게 돼서 포항제철 자금을 대주게 돼서 포항제철이 만들어지게 된 것이고, 그래서 포항제철이 탄생하기까지의 그 모든 과정에서 핵심 키 역할을 한 것은 바로 이승만 정부의 철강 유학생들이었다 라는 사실을 이제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좀 알려야 될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한국 산업화의 주역은 박정희 대통령도 정말 훌륭한 분인데 이승만 대통령은 박정희의 성공을 음지에서 도운 분이다. 그런 분이 경제관에서는 등신이고 이런 식의 지금 모욕을 당하는 것은 이건 역사적 사실과도 합치되지 않는 잘못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포항제철을 이제 다 건설한 다음에 이제 이 용광로 샘물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용광로 안에다가 이 불씨를 집어넣어요. 이걸 화입식이라고 하는데, 지금 이 부분이 이제 포항제철 다 져서 이 고로에다가 이제 화입을 하는 장면입니다. 여기다 이제 불을 착 붙이면 여기 이제 코크스탄에 불이 붙어가지고 이게 막 이제 열을 내가지고 이 샘물을 만드는 거예요. 그럼 그 샘물을 받아가지고 와서 그걸 여기다 집어넣으면 철강제가 되고, 여기다 넣으면 무슨 파이프가 되고 이런 이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박정희 대통령이 왜 모든 산업을 다 제치고 왜 포항제철을 짓기 위해서 그 많은 세월을 고민하고 번민하고 그랬을까요? 제철 산업이 위에 있어야 그 다음에 우리가 배도 만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무기도 만들 수 있잖아요. 무기 만들고 대포 만들고 총 만들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철강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서 만든 샘물로 우리가 국산 무기를 만들어서 나라부터 지키자. 박정희 대통령은 자주국방이라는 것을 머리에서 떼놓고는 생각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만들어지는 이 샘물로 가져다가 박정희 대통령 때 우리 군대 갔다 오신 분들 잘 아는 105mm 그 곡사포, 이거 우리가 만들었잖아요. 그 다음에 전차 이런 거 다 우리가 만들었지 않습니까? 미사일도 우리가 만들고. 다시 말씀드리면 이 제철 산업이 없으면 이 근대 국가가 유지 운영이 안 돼요. 그래서 이 제철 산업이 바로 요 안에 이 불씨가 척 들어가서 용광로가 가동을 하기 시작한 이 순간이 사실은 대한민국이 이제 산업화의 초기 단계에서 점프업을 해가지고 이 고도 성장의 이 단계로 올라가는 아주 이 역사적인 순간을 기념하는 사진이 바로 이 사진이에요. 단순히
저 어른이 지금 뭐 하시는 거야 저거? 어? 저 뒤에 이거 박태준이 있네? 근데 왜 쇠코챙이를 가지고 뭐 하시는 거야? 이러지 마시고. 응? 이게 대한민국의 고도 성장의 아주 신호탄이다. 철강이라는 것이 이 국가 운영에 있어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 하는 걸 여러분들 냉정하게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제 친구 중에 한 분이 포스코에서 이 제철소를 짓는 아주 전문가가 있어요. 이 친구는 어느 날 전화가 왔는데, 뭐, 지금 너 어디냐? 그러면, 나 지금 중국인데, 중국에 상해에서 2시간 정도 쭉 올라가면 장강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장강에다가 포스코가 철강 공장을 졌어요. 이 친구가 가서 졌습니다. 그리고 또 어느 날 보니까 또 브라질이래요. 브라질에다가도 철강 공장 쳤어요. 또 며칠 전에 또 카톡이 왔는데 보니까 이번엔 또 인도네시아더라고요. 이때 우리 길러진 이 엔지니어들이 전 세계에 가서 철강 공장을 짓는 그런 전문가로서 이제는 그 사람들을 가르쳐가면서 우리가 다른 나라에다가 최신식 철강 공장을 져주는, 이제는 우리가 철강 공장을 져주는 나라가 된 겁니다. 이제 그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면은 박정희 대통령이 나타나고, 박정희 대통령의 더 뿌리를 더 거슬러 가면은 이승만 대통령의 1953년 4월 4일 내각에다가 철강 공장 건설 특명 지시가 나와요. 제가 많은 이 산업사를 연구한 그 전문가들하고 뭐 세미나도 하고 뭐도 하고 뭐 그런데, 이 산업사를 연구했다고 하는 교수님들도 이 사실을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제가 책을 한 권 썼어요. 이승만과 기업가 시대라는 책인데, 그 책을 내놨더니 이 근거가 뭐냐? 근거는 제가 이승만 대통령하고 같이 산업을 연구하고 공부하고 실행을 하고 정책을 수립을 한 이승만 정부 시절에 이 산업의 핵심 주역들이 살아계실 때 그분들을 전부 다 인터뷰를 했어요. 부흥부 장관을 했던 송인상 장관,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저하고 참 오래 저에게 공부를 시켜주셨어요. 신현학 총리 아시죠? 신현학 총리 이승만 정부에서 상공부 장관, 부흥부 장관 하셨어요. 우리나라 산업사를 정리할 때 이 신현학 씨를 빼면 이 산업사가 정리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상공부에 계실 때 공업국장, 전기국장, 광업국장 이런 걸 다 하셨기 때문에.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김재관 박사 이런 분들, 지금은 다 돌아가셔서 이승만 시대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증언해 주시는 분들은 한 분도 안 계신데, 정말 다행으로 제가 그분들 살아계실 때 그분들의 육성을 전부 제가 공부를 하고 자료를 받고 인터뷰를 해서 만든 자료들이에요. 그래서 이 자료는 지금도 학계에서 그때 그런 일이 있었구나 하는 거를 이렇게 발표할 때 자주 인용이 되는 자료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사실을 머리에 넣고, 아직도 이승만 대통령이 독재자니 뭐니 하시는 분들을 이제는 이제 여러분들이 깨우쳐 주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저 브라질이나 중국이나 인도네시아 가서 지금 이때서부터 공부를 한 이 철강 전문가들이 돼가지고 우리가 다른 나라의 철강을 져주는 이런 선진 국가가 됐듯이 이승만 대통령의 진면목을 우리 사회에 알리는 그런 전도사 역할을 여러분들이 이제는 하셔야 될 때가 왔어요. 아마 제가 지금 준비한 10개 강좌는 아마 우리나라 이 산업사를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자료가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하셔가지고 이제 이런 것들을 퍼뜨리는 역할을 열심히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강의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